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일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욱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710 부동산 대책, 이게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가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발표된 지 이제 일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710 대책이 작동하려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법도 많고, 예. 그리고 710 대책의 핵심들이 작동하는 시기가 다 내년 6월 1일 이후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특징적인 거는 7월 달부터 여러 가지 부동산 소위 시장에서는 규제라고 생각하니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7월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현저히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은 조금 있는 것 같고, 아마 어떤 방향성은 그래서 예. 관련 법령 통과하는 거하고, 네. 그리고 이달 말에 또 공급 대책도 나올 예정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그냥 한 3분기 말 정도 되면은 좀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시장에서 관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관망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현실 부정도 좀 있고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뭐 약간 이런 게 조금 충격을 있을 것 같고요.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일단 충격을 받은 부분을 좀 이제 나눠가지고 좀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그다음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네. 그다음에 나머지 또 있겠지만은 이제 네. 큰 분류를 하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일단 보유세 부분을 보면은 종합 부동산세를 한 2배 가량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나요? 그거는 구간별 누진과세 체제니까 네. 정량적으로 얼마큼 는다 이렇게 생각하긴 어려운데요. 네. 누진과세 세율이 2배 평균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네. 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곱하기 2는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710 말씀하신 것처럼 710 부동산 정책이 조금 그동안 나왔던 대책하고 좀 다른 거는요. 네. 그동안에 나왔던 대책들은 수요 위축 형태의 정책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네, 대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세율을 올리고. 그런데 710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이 2013년, 15년 정도에 평균적으로 지수가 50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한 80까지는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어쨌든 평가 이익은 난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런데 710은 다주택자들의 대상으로는 그 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컨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네. 올라간 그 평가 이익에 대해서 처분 단계에서 네. 회수하겠다 양도소득세로. 예. 그리고 처분하지 않는다면 보유 상태에서 보유세를 높게 내도록 만들어서 네. 사실상 이익이 회수되는 형태로 갖고 가겠다. 네. 이런 컨셉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간에는 보유세에 여러 가지 회피 수단도 많았는데 네. 그런 회피 수단들을 일제히 차단하거나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제도 없애고 이러면서 네. 가구가 주택을 정말 다주택 가구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 그런 이지선다를 걸었고요. 네. 보유하지 말든가 양도하든가 하면서 이제 회수되도록 만든 정책이어서 이번 대책은 되게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발표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네. 그거를 회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유세는 아주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네. 공시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네. 아마 체감 보유세는 다들 이제 아주 높다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이제 7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랑 이제 종부세를 부과가 부과하니까 예. 네, 그 그런 이후에 높아진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6월 네. 1일 전에 처분을 하거나 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리를 하는 움직임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맞물려 가지고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를 보유세를 높이면은 네, 양도소득세를 좀 낮춰줘야지 이게 매물이 나올 텐데 양도소득세도 대폭 올렸어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2주택 이상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낼 바에야 증여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네네.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6억에 이제 팔 때
뭐 부인한테 징여를 네. 하면 뭐 이런 예가 좀 부부간 있는데. 징여하면 10년간 6억에 대해서는 네. 뭐 징여세 공제를 받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지금 양도소득세 과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보단 낮은 형태의 다른 처분 수단과 처분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선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컨셉은 명확한 거라는 거죠. 회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징여취득세율 중과하고 예. 그리고 징여세율에 대한 지금 얘기는 없지만 징여취득세 증가하는 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뭐 회수하는 시스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까 50에서 80으로 올라간 이 지수 레벨대가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결국 개인이 가게가 이제 편취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원칙이 작동하도록 만들어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추가 대책으로 이제 정려세의 어떤 비중도 높이고 네. 그러니까 세금 비율을 높이고 또 심지어 뭐 2월 과세, 같이 2월 과세 올린다. 같은 거를 길게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예, 그 추가 징역- 대책이 네. 나올 걸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네. 어. 왜냐하면 컨셉이 네.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회수할 때까지 만들어내겠죠. 네. 네. 그리고 그 동안에는 보유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보유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많이 나온 이유고 발달한 이유가, 원래는 재산세는 물건의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재산세, 그 부동산의 소유주에 대한 일단 개념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먼저 부과가 되고, 예. 그걸 한 명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 내고 10명이 갖고 있으면 10명이 나눠서 나눠내거든요. 내고, 예.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개인에게 네. 너 부동산 몇 채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요? 그럼 저는 한 채인데요. 그럼 1주택자이고 네. 예. 저는 이 두 채, 그럼 2주택자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생각할 이게 이제 인별과세 컨셉인데요. 인별과세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집안이 두 채라면 네. 인별과세, 그러니까 각각 가구 구성원별 한 채 한 채가 유리하니까 네. 그럼 한 채 한 채를 갖자 해서, 가구는 1세대 2주택 가구지만 한 명이 두 채가 아니라 한 채 한 채 가지면 낮은 세율로, 그리고 종부세 인적공제를 받아서 그렇죠. 종부세는 네. 낮겠죠. 네, 종부세만 낮아지면 재산세율 자체는 엄청 낮기 때문에 네. 네, 그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종부세가 보유 부담을 높이려는 정부 과세 가장 큰 무기인데, 반대로 종부세를 회피하는 수단 역시 첨단 과학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인별로 쪼개는 거는 그냥 초등학생 레벨이고요. 중고등학생 레벨로 가면은 인별로 쪼개는 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제가 네. 두 채였는데 한 채를 법인을 설립하자. 네. 그러면 법인도 인적 과세하니까 법인도 한 채, 나도 네. 한 채. 아하. 그럼 각각 6억씩 공제. 저는 9억 공제, 법인은 6억 공제. 그렇죠. 부동산이 10채인데요. 그럼 법인 10개 설립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법인을 10개 설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피스가 사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요즘은 가상 오피스와 공유 오피스로 인해서 월 임차료 10만 원 이하의 저가 월 임대료가 가능하고, 예. 이거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설립해 가지고 예. 가상 오피스 1401호부터 1450호까지 다 빌려서 50채를 설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50개 법인으로 분산 배치하면은 네. 그 모든 법인이 다 1주택 법인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네요. 예. 세금은 그 인에게 묻거든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너 부동산 몇 채야? 그럼 예, 각각 50개 법인이 저 다 1주택자인데요. 네. 네. 이러면은 6억 원 감면 받아서 종부세 일제히 회피하거든요. 예. 그리고 신탁도 이번에 나온 이유가, 네. 제가 다주택자인데 유언 신탁을 맡기는 겁니다. 제가 네. 사망하면은 이 부동산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배분을 해라. 네. 그러면은 신탁 관련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으로 인해 가지고 과세 대상자가 제가 아니라 수탁받은 기업이 과세 대상자가 돼요. 예. 그럼 지금까지 기업에다가 그렇게 해왔죠. 네, 14년에 개정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언 신탁이 원래는 정말 순수한 의미로 상속을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였는데요. 절세 수단으로 변이가 돼가지고 네. 사람들이 신탁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탁 회사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특히 고가나 초고가 주택이 신탁에 많이 맡겨져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고가 초고가 주택 갖고 있어서 보유세가 수천만 원 내야 되는 사람한테 네. 한 1,500만 원으로 신탁 보수를 받고 예. 우리가 위탁해 줄 테니까 그냥 아. 신탁 상품 가입해라 해서 올해 상반기 신탁 회사들이, 그러니까 보험 회사들이죠. 예. 보험 회사들의 그 가입 수수료 성과가 아. 뭐 몇 년치 합산한 것보다 더 많아요. 예. 예. 그 정도로 어. 폭증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 레벨이 되는 그 예. 절세 수단인데요. 예. 예. 이번에 710에선 이런 것들을 막았죠. 네. 막았고요. 유일하게 그나마 합법적인 절세가
정부가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15년 8월에 법을 만들면서 네. 좀 특혜를 많이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한 가구들이 한 16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 네. 160만 가구들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네. 뭐 서울시의 뭐 아파트 단지는 300가구의 아파트 단지인데요. 네. 소유주가 한 분이세요. 어, 소유주가 한 분인데 그분은 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뭐 한 2, 3천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 710에서는 그런 약간 편법까지 하면 좀 그렇고 보유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보유 형태들에 대해서 네. 신탁과 법인과 주임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네. 더 가면은 가구 구성원별 한 채씩 갖고 있는 것도 다주택 가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들까 안 건들까 좀 궁금했는데 그건 안 건드렸고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다주택 가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평가 이익의 회수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보유세가 작동하지 않았던 걸 작동하게 만들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보유세, 양도세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뭐 약간 돌아가서 그 취득세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8%, 12%까지 대폭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히 그 신규 매입 의지가 뭐 법인들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이 거의 꺾일 것 같기도 한데요. 뭐 10% 이상 세금 내고 집을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예, 예. 이게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걸 약간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이 부분에서. 취득세 뭐 세법 원리는 컨셉은 쉽거든요. 네네. 중과세는 좀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례는 좀 되도록 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이제 좀 그런 걸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취득세는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 취득세는 원래는 4%인데요. 네네. 주택은 취득세 특례를 받아서 1%에서 3%의 낮은 세율을 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정부가 주택 취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다만 이게 1주택자들한테만 특례를 줄만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취득세에 대해서 100주택자든 1000주택자든 예. 특례를 받고 있으니까 네. 다주택자들이 주택 취득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꾼 거는 2주택 가구부터는 아까 부동산 일반 세율 4% 곱하기 2를 해서 8%를 했고 3주택 이상 가면은 12%의 12%. 취득세율을 해서요. 네. 현재 6억 원 이하 주택은 아시겠지만 취득세율 1%를 내거든요. 네. 예. 지방 더해서 1.1을 내는데요. 네. 그럼 6억짜리 주택을 사면은 660만 원의 취득세와 나머지 이제 부수 비용이 드는데요. 예. 그거를 이제 2주택자라면은 갑자기 68, 48, 4,800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고요. 네. 3주택 가구가 사게 되면은 1,200만 원, 12%니까 7,200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주택 가구는 6억 원 주택 취득의 특례를 여전히 받지만 네. 2주택 가구부터는 뭐 4,800, 7,200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컨셉이고 네. 법인은 그냥 주택 수가 한 개여도 바로 12%의 취득세를 내도록 개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에 중과를 한다는 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취득하기 좀 어렵게 만들면서 이 취득세의 그 세법이 갖고 있는 컨셉을 그냥 실현한 겁니다. 네. 네. 다주택자는 추가로 사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 네,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다주택자는 말하는 이제 사기도 어렵지만은 지금 이제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게 커지니까 네. 결국은 뭐 혜택이 거의 사라진 거 아닙니까?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네. 이 법인들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대책 같은 게 이제 뭐 약한 거, 작은 것부터 팔 것 같은데 네. 뭐 매물을 다 내놓지 않겠어요? 내놓지 부동산은 않겠어요. 하지 말라는 법인하고 거니까. 신탁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 예. 6월 1일 전까지. 아직 네. 뭐 시장에서 나오고 하는 그런 거는 없지만은 네. 앞으로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보유 부담이 너무 커져서 예. 네. 그리고 지금 자산이 올라갔지만 평가이익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예. 흐름상으로 그 법인이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 법인이 현금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물량들은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출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익에 대해서 그 주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왜 양도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였냐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는데 네. 발표문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게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 가지고 예.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많이 올라간 그거에 대해서 특히 투기 수요로 해서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를 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다주택 가구에 대해서 그 전체는 아니지만 법인 신탁, 주임사 등등등 통해서 네. 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일제히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도세를 낮춰줄 리가 없죠. 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지선다 문제에 걸린다는 겁니다. 예. 보유할까? 그럼 예. 보유 부담이 엄청 크고 팔까? 그러면은 다 회수 당하네. 네.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좀 현실 부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현실 부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면은 이제 뭐 4년 임대는 폐지하고 8년 임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이제 아파트를 폐지하고 폐지하지 네. 않습니까? 네. 일반 주택만 예. 이제 허용해 준 네, 셈이죠. 그러니까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예.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그대로 살려놨고요. 네. 단독주택 주임사는 살려놨고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도 건설과 매입이 있거든요. 네. 건설은 말 그대로 사업자입니다. 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파트 리츠 같은 게 상장이 될 수가 있죠. 네. 뭐 이제 새로 지어서 이제 하는 경우에. 근데 매입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주임사 등록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입 임대 사업자가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주임사를 많이 썼던 게 2018년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초기 도입됐을 때는 전월세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네. 임대차 안정을 위해 가지고 민간 임대차 700만 가구 중에서 들어오는 가구들 대상으로 8년 이상 장기 임대하고 네. 5%씩만 올린다면은 안정화되니까 혜택을 좀 주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2018부터는 그 혜택이 좀 너무 커 보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되겠다 해서 그 갭 투자자들이 주임사 등록하는 게 2018에 2배 폭증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도가 좀 변질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9.13 정책 발표하면서 18년도에 예. 주임사자의 혜택을 없애긴 없앴지만 한 번 등록하면은 계속 혜택을 갖고 갈 수 있게 되니까 네. 이번에 710에서는 아파트 매입형 임대사업자는 일몰 말소되도록 만기 되면 말소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등록하고 그 제도가 살아있다면은 계속 갖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 기한을 연장시켜가지고. 예. 그러니까 8년 되면은 말소하도록 해서 네. 그럼 말소된 상태부터는 그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돼버리죠. 예, 다주택자 되면은 높은 보유세율에 올라가게 되겠죠. 네. 주임사 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공제 혜택을 다 받지만 네. 이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청난 다주택자가 되니까 네. 말소는 2023년부터 본격화될 거고요. 예. 그래서 2023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매물로 나오는 그런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규로 그리고 아까 법인과 신탁 얘기를 했는데 네. 법인과 신탁에서 도피해서 네. 아파트 주임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네. 매입형 주택임대사업자 없어졌으니까 네. 도피할 데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 710 대책을 지금 뭐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유하기 힘들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매각을 하려면은 또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많이 무니까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매각하기도 처분하기도 또 쉽지 않고 말하자면은 세금은 확실히 더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매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 가격을 빨리빨리 다운시키는 즉 안정을 시켜 나가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퇴로 없이 쫓아간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퇴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왜 퇴로가 없냐면은 회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회수하겠다. 네, 그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평가 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컨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퇴로를 만들어 줄 거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네. 들어줄 일이 없습니다. 제가 네네. 생각할 때는 더 거대한 그 회수 정책을 앞으로 만들면 만들었지. 네네. 뭐 퇴로를 열어줄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개연성은 정말 1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불편한 가구들이 존재하게 됐죠. 네. 뭐냐면 신탁과 법인과 이런 투기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예.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지역들도 있고 네. 그러면서 같이 그 기준 시가가 올라간다거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나 뭐 종합부동산세를
뭐 더 내야 되는 1주택 가구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산 가격이 올라서 재산세, 종부세 더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생리이고요. 네. 네. 그렇지만은 그런 가구들에서는 이제 되게 짜증이 나겠죠. 갑자기 세금 더 많이 내니까.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시스템을 작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710은 그런 성격이고 예. 주택 가격에 대한 뭐 수요 위축이나 공급이나 이런 것도 다른 파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나눠서 투 트랙으로 돌아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올 들어서 쭉 주택 가격을 상승을 이제 주도했던 것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아닙니까? 특히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을 많이 이제 선호를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나요? 어디 보면 58%. 서울시 아파트는 47%이고요. 47%. 네, 그게 다가구를 구분 반영하면은 47%이고요. 네. 다가구가 그러니까 다가구 빌라를 그러니까 한 7가구인데 한 채로 보냐 7채로 보냐를 다가구 구분 거쳐 반영하면은 네. 서울시 주택이 370만 채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200만 원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만 원대로 보면은 아파트 비중이 올라가는 거고.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구가 주택 소유 단위이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주택 공급 목표를 잡아서 예. 다가구 구분 거쳐 반영해서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서울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제주도 다음으로 아파트 비중이 적은 도시예요. 47%요. 47%. 네,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60%가 아파트 비중이거든요. 경기도는 네. 60%.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로 이제 한정해서 했을 때 네. 그 법인이라든가 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뭐 아파트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주임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비중은 발표된 바는 없어요. 아. 한국 전체 주택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수량이 40만 채라는 거는 네. 발표 과정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단독주택이 120만 호 120, 정도였고 예. 아파트는 40만 호였는데요. 네. 그런데 수도권에서 거의 90% 이상 등록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에 대부분 다 등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비중을 생각해 보면은 4대 6으로 나눴을 때 예. 서울에 한 뭐 20만 호 이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채 정도 되니까 10% 이상이 예. 한 12, 13%가 주택임대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뭐 주임사 하시던 분이나 뭐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처분을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보유세가 워낙 부담되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당장 처분할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처분하게 되면은 의무 임대 기간 미준수로 인해서 그렇죠.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네. 말소와 함께 처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소. 2023년부터 처분 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때도 법인과 신탁은 이제 지금 처분할 가능성이 높겠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 처분할 때도 일단 나름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지방이라든지 또는 조금 소형 저가를 먼저 처분하고 본인이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런 부분은 나중에 처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법인과 신탁이 이미 다주택자라고 한다면요. 네네. 똘똘한 한 채는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법인과 신탁을 활용한 보유 주체들은 네네. 똘똘한 한 채를 이미 갖고 있어서 예. 똘똘한 한 채를 새로 살 일은 없고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나머지 비똘똘한 그건 똘똘한 좀- 주택들을 그분 기준으로는 네네. 정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왜 그런 네.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 법인이나 이런 뭐 다주택자들이 즉 서울이나 강남 집값 또는 그 집값이 높은 곳의 집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네. 이제 지방이나 즉 저가 아파트 이런 것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어떤 집 주택 가격은 빨리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네. 서울이나 강남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런 약간의 양극화 현상은 예상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이 거기서 점에서 약간의 물어보거든요. 저는 약간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소위 강남 3구의 갭 투자 비중은 지금 거의 70%에 육박하거든요. 아. 네. 아, 그리고 서울시 전체가 투자 수요가 가장 높은 시도이고 이건 전 세계 1등 도시이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가 점유율이 전 세계 꼴등인데요. 자가 점유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서울시 전체 주택 60%는 다 투자로 산 거거든요. 그런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부동산 투자하신다면 어디를 먼저 먼저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서울시잖아요. 예, 안전하면서. 그래서 투자 수요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외부 수요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이 서울시란 그렇죠. 말이거든요. 지방에서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지방에서도 예. 사고 그러니까 예. 외주 유입으로 계속 자본이 들어와서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글로벌 1등이라는 거잖아요. 예. 투자 수요 비중이. 대단하네. 저희가 알고 있는 뉴욕보다도 높고 아, 도쿄보다도 훨씬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실수요 마켓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서울시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죠. 예. 그렇지만 그분은 서울이 아닌 딴 데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할 때 예. 만약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 예를 들면 고가 초가 주택 두 채를 네. 서울에 갖고 있어요. 각각 두 채 갖고 있어요. 네, 네. 하나는 대치동이고 하나는 반포예요. 예. 예. 근데 신탁법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2주택자가 돼서 거의 3%대 보유세를 내요. 둘 중에 한 채를 정리한다. 네. 어차피 둘 다 똘똘한 채이기 때문에 뭘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네. 네. 투자 목적 부동산으로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초고가 부동산들은 다 똘똘한 채들이기 때문에요. 일제히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 그리고 실거주 비중이 높은 시도가 가장 디펜스가 잘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택 가격도 동일한데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 될수록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초과 상승하는데요. 네. 반대로 자가 실수요율이 높은 그런 지방 도시들의 상승률이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처분은 뭐부터 처분하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지방 부동산이 뭐 하락하고 서울은 올라가고 이거 되게 그냥 너무 나이브한 접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 수요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법인과 신탁, 주임사 이런 여러 가지 보유 부담 회피 수단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돌아갔던 거지.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1주택 갭 투자가 작년부터 늘었거든요. 네. 본인이 딴 데 살면서 전세 원금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갭 투자를 하는 케이스인 거죠. 네. 근데 1주택 갭 투자자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살려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대해서 그 회수하겠다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예. 1주택 갭 투자도 투자 수요로 샀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그냥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자본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갭 투자했습니다. 예. 투자 수요로 산 거죠. 서울시에 거주할 생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분 그런 케이스를 상상했을 때 네. 그런 비거주 투자도 언젠가는 저는 손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분은 서울 부동산 파는 거지 부산집 파는 게 아닙니다. 뭐 1주택자면은 뭐 부산 1주택이 서울집이 1주택자라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부산에 부산에서 할 저세 살고 있는데. 그렇죠. 네. 할 게 없죠. 예. 할 게 없. 그러니까 서울집밖에 팔 게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1주택 갭 투자의 보유 부담을 예. 법인처럼 높인다.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네네. 공제 금액 없고 최고 세율 맞아라. 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럴 리는 없겠지만 논란이 있겠지만은 이런 형태의 회수 사이클 회수 시스템 만들었을 때 네. 그분이 처분해야 되는 주택은 투자 대상 주택이지 네. 본인은 전세 거주하고 있는데 무슨 주택을 처분할까요? 그런 맥락에서 서울이 가장 처분 대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 또 그렇게 보면 그런 네. 논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뭐 매물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규제 대상에 추가로 들어간 뭐 인천이라든가 대전, 청주, 뭐 평택 뭐 이런 데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일단 거기부터 먼저 매물을 내놓고 그래서 그다음에 서울 예. 물량을 갖고 일단 한번 지켜보자 네.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의 고위직들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일단은 지방 주택부터 처분하잖아요. 네. 서울은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컨셉이 예. 그렇게 지방 부동산을 신탁 맡기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매도 주체가 두 개 주체일 거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 신탁과 법인이거든요. 네. 법인은 대부분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터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예, 법인 물량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나오게 될 텐데요. 예. 시차를 두고 나오는데 지금 법인 물량들을 초기에 나오니까 서울은 똘똘한 채고 네. 지방부터 빠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거는 이제 요 슬라이스만 보고 해석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은 예. 초고가 위주의 다주택자들 물량이 거의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없다. 네. 그러면은 이 고가나 초고가 시장의 구매력 역시 상당히 위축이 된 상태여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시장이 이제 좀 더 뭐 받아줄 수가 없을 가능성도 있죠. 예. 왜냐하면 수도권 외곽은 어쨌든 9억 원 이하 60% 70%까지 대출 나오고 네. 투기 과열이 아니면은 이제 대출 여력도 있고 예. 예.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여기는 9억 초과는 20%이고 10억 초과는 대출 빵 프로인데 대출 영역이죠. 네, 전세 끼고 예. 사자고 하자니 이제 예. 그런 것도 규제를 강화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받아줄 수 있는 주체는 주택가격 전체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실거주 가구만이 받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과연 그렇죠. 그런 가구가 몇 예. 가구가 될까 몇 가구가 생각해 보면은 될지. 아직 이제 여기 조정이 안 일어났기 때문인 거지 네네.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9.13 부동산 정책 발표했을 때요. 네. 서울시가 하락을 했었고요. 예. 6개월간을요. 네, 하락했죠. 보유세를 예. 높이니까요. 예. 보유세 높이니까 보유 부담 느껴가지고 팔기 시작하니까 서울도 빠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2, 16 부동산 정책이 골자 중에 하나가 9억 초과 LTV 20%, 15억 초과 LTV 0%니까 0%죠. 예. 해당 고가 초고가의 구매력이 위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12, 16 발표하고 나서 그 세그먼트는 바로 가격 하락대로 움직였거든요. 강남 쪽은 하락했죠. 15 그리고 이상은. 외곽은 9억 원 이하는 이제 그런 올라갔죠. 규제를 안 받으니까 네. 투자 수요가 풍선 효과가 나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럼 역으로 이런 걸 이미 다 경험한 상태에서 네. 그러면 고가 초고가 주택군의 다주택 보유 부담이 현저하게 높아진 가구가 팔기 시작했을 때 네. 어느 구매력이 그거를 받아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똘똘한 채 생각은 약간 과거의 그 보유 회피 수단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적합한 발언일 수가 있는데 네. 현재처럼 구매력을 완전 붕괴시켜버린 상태에서는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약간 다른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타겟이긴 했지만은 지금 1주택자도 지금 보유세가 올해부터는 좀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늘었더라고요. 네. 그 1주택자 재산세는 계속 오르겠죠. 그다음에 뭐 종부세 대상도 주택 가격이 오르고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는 비율로 공시의 60%에 0.1, 0.4를 내니까요. 그냥 네. 기계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산세는 감면 받기도 쉽지 않고 네. 종합부동산세는 연령에 따른 감면과 보유기간 감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 네. 80%까지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재산세는 주택 가격 올라간 지역에서는 일제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재산세 네. 상승에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피해자죠. 1주택자는 그 집 팔 생각이 별로 없는데 네, 계속 네. 그냥 거주할 예정이었는데 예, 예. 재산세는 이제 계속 내니까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상으로 보면은 결국 소득과 재무화 처분 손익인데 예. 자기는 처분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가액이 올라봐야 별 의미가 지금은 없는데 네. 예. 현금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에 문제가 생기는 가구가 1주택 가구들이죠. 네. 그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2천인가 그렇더라고요. 9억 넘었죠. 이미. 그래서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난 세금을 이제 분할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저도 느껴요. 지금 네, 뭐 재산세율이 일주택 그치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1경 넘는 부동산에서 거치는 총 보유세가 16조 원이어서 네. 실효세율이 0.16%로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아, 그래서 우리나라 재산세율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재산세율이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네. 세제는 다른 나라와 모자이크식으로 비교하면 문제는 큰 것 같아요. 네. 재산세 우리가 낮대 이러면서 막 재산세 막 확 높여버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긴 양도세가 없는데 예, 예.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세제 시스템 전체가 왜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돌아가는 건데 예. 현재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 2006년 종부세가 만들어지면서 재산세는 이제 낮은 현재의 세율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엄청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지금 거치는 게 1조 8천억이고 작년에 많이 거쳐서 3조 거친 거고요. 대상도 뭐 1.6%. 대상도 뭐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실제로 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재산세는 다 내시지 않습니까? 네. 주택 소유자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근데 거쳐도 지금 12조 거치고 있는 거죠. 12조. 네,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거치겠죠. 올해는 이거보다 좀 더 거치겠는데 네. 예. 재산세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부담이 되는 세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재산세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그 부동산 3대 세제가 네. 말하자면 뭐 보유세는 좀 낮고 취득이나 양도 단계에서 높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재산세까지도 이제 보유세까지도 올라가다 보면은 좀 다른 이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세금이 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불만들도 뭐 물론 집 가진 사람들 쪽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있는데 우리 그 위원님이 보실 때 부동산 세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적절한 좋은 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측면도 있고 또 지나치게 불로소득이 없이 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제일 좀 적절해 보이는 그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1주택 취득세는 낮추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주택 취득세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 왔고요. 네. 그리고 보유 기간에 대한 보유세는 네. 종합부동산세가 사라지고 네.
그리고 이제 재산세로 그냥 일원화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재산세로 일원화하더라도 주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많이 내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재산세가 지금 누진과세율이어서 네. 미세하게 0.1에서 0.4기 때문에 네. 그냥 재산세율 자체는 단일세율로 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유세는 그냥 어떤 부유세 형태로 신설하는 게 좀 더 맞아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 자산이 정말 많아서 예. 그거를 사회에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부유세를 신설하는 게 맞고 현재는 재산세로 부유세 느낌까지 다 갖고 종부세도 부유세 느낌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예. 네. 이제 단일한 세율의 재산세율이 정말 심플하고 원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네. 갖고 있으면 많이 내고. 네.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가구들은 네. 야, 너 좀 부자니까 네. 좀 이제 좀 해라. 예. 예. 뭐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양도소득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싱가포르처럼 양도세가 없는 나라조차도 단기 양도세는 있거든요. 네. 네. 2년 미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있어야 되고요. 네. 3년부터는 그냥 무조건 기본세율로 가는 게 정답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제 제도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공제제도.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의 지난 수십 년의 역사는 세금이 너무 낮았거든요. 네. 명목세율만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비과세시죠. 예. 네. 5억에 사서 9억이 됐는데 4억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시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소위 젊은 세대들이 뭐 10년 이상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 계속 내는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예. 맞죠. 그냥 1주택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냥 어차피 올라간다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런 9억 원 비과세라든가 네. 그걸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다음 또 공제가 등장하는데 예. 예. 공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올라간 차익에 대해서 전부 다 가게가 회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부동산이 그래서 과거 수십 년간 너무나 높은 수준의 세후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네. 똑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다 같이 올라갔는데 네. 세금은 부동산이 제일 싸요. 아.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 세제는 다른 세금이랑 비슷하게 심플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심플하게. 네. 예. 그래서 그냥 소득이 있으면 다 과세하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게 1주택 9억 비과세 이런 것들은 예. 아마 없앨 생각을 지금 못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거 없앤다고 하면 다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에 대해서 벌면 세금 낸다 이런 생각 자체가 많이 안 박힌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9억까지 빵원인데 9억 초과부터는 세금 왜 내나요? 막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요. 네. 네, 갑자기 예. 원래 1주택자는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너무 그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전반적인 그 보유세 문제가 뭐냐면은 네. 완전 안 내거나 예. 너무 많이 내거나 그렇죠. 예. 이고요. 예. 극단적이죠. 현재 지금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는요 그냥 계산하면 토 나오는 수준의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 아 진짜 내년에 이 고지서가 나올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마. 아 이거 진짜 예. 진짜 맞는 숫자냐? 예. 그냥 믿어지지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아직 고지서 볼 때까지는 그냥 상상의 숫자로 남겨놔야 되겠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약간 현실 적응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 겁니다. 6% 얼마 정도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오게 되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 지금 20억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산 그 94억 초과 구간이 네. 6% 구간이잖아요. 네. 공시가격 합산 90억 되려면 시세 120억인데 네. 강남 진짜 초고가 아파트 4채가 있는 예. 이제 예. 가구죠. 지금은 신탁에 3채를 맡겼다고 해볼게요. 예. 그래서 신탁에 3채를 맡겨서 1주택, 저도 1주택인데 네. 그 사람이 1주택으로 내다가 갑자기 합쳐져가지고 4주택 공시가 94억이 됐는데 예. 러프하게 100억이 됐는데 6%잖아요. 예. 그럼 6억 원이거든요. 아, 종부세가. 그러면은 6억 원인데 누진공제로 빠져요. 아, 좀 누진공제로 이제 그 빠지니까 그럼 말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몇억 원이죠. 몇 억을 1년마다 내야 되겠네요. 올해는 얼마 냈냐면은 네. 20억에 대해서 9억은 공제 받고 네. 그다음에 초과하는 11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0.8 정도로 세금을 냈으니까 1.2 정도로 세금 냈으니까 한 1,000만 원 냈겠죠. 네. 근데 내년은 이제 한 3억 정도 나올 거예요. 6억에서 누진공제 빠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갑자기 1,000만 원에다가 3억 내는 거니까 네. 이제 현실감이 없어지겠죠. 네. 이게 말이 되는 세금인가? 상당히 충격을 받겠습니다.